법률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2011년이었나 그죠? 시작한 게? 네. 15년이네. 네, 15년 됐습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그러니까 제목이 너무 좀 추상적이어서 조금 전에 아주 실질적인 브랜딩 그런 강의 들으시고 이걸 들으면 조금 좀 뜬구름 잡는 거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좀 하지 못했으니까. 네. 네. 오늘 이야기는 그거예요. 미래에 AI가 막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살지 뭐 세상이 AI한테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맥락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인류의 이제 역사를 보면 누가 만드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런 관점이 있고요. 또 환경, 도구와 기술이 그쪽의 변화가 역사를 만든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환경과 도구, 환경과 인간의 사상 그래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다고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역사 시험들은 대체로 보면 인간이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반해서 환경과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역사책을 보니까 그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도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그 헤로도토스도 그 페르시아 전쟁 역사를 쓸 때 그 환경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진 경향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현대 우리 인류가 사는 이런 문명 문화 이후에 뿌리를 찾아보면은 동양 서양에 좀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동양 문화권에 있지만은 사실은 거의 서양식의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뭐 말하는 게 동양인 얼굴이지만 서양 음식의 문화, 서양 철학에서 사는 거예요. 서양 방식. 민주주의라는 것도 서양에서 온 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휴머니즘, 인간 중심의 생각도 보면은 결국 옛날에 이제 그리스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그 기원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그리스 시대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나타날 때 그때 인간 중심의 생각. 근데 그 전에는 자연 철학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탈레스나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자연의 세계가 어떻게 되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인간 중심, 너 자신을 한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휴머니즘 사회가 이제 전개가 됐죠. 이때 사회의 주인공은 누구였냐면은 그리스 민주주의라는 것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성인 남자였어요. 그리스인 아니면 안 되고 또 성인이어야 되고 그랬어요. 남자여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세 시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하고 이제 중세 시대로 갔는데 중세 시대에서는 암흑 시대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거의 없고 이제 신 중심, 교회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14세기에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인간 중심의 생각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그리스 시대의 인간 중심을 다시 되찾는다. 그러니까 천년전으로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인간 회복 운동인데 그때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스 시대 휴머니즘은 1.0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였고, 르네상스 시대 인간 중심 사상은 1.1이다 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가능했던 거는 왜 인간들이 다시 인간 중심. 그 전에는 그 중세 시대에는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오로지 기도만 하면 돼. 인간이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흑사병이 많이 들어왔어요. 흑사병 아무리 기도를 해도 흑사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금속 활자가 개발이 돼가지고 막 성경을 막 읽고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 위에 있는 거지 성경만 이 교회만 봐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 중심 사상이 이제 전개됐고 그 시기를 르네상스라고 부르는데 그때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귀족. 그 전에는 그냥 왕하고 뭐 남자 뭐 그랬는데 왕하고 저기였는데 이제 귀족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그 시기를 저는 이제 1.2라고 붙였어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흐르고 이제 18세기가 되면서 그때 기술이 발전하기 나침반, 항해술 이런 것들이 발달했습니다. 나침반하고 항해술. 그러니까 동양에서 나침반이 발견됐지만 실제로 문명을 바꾸는 데 쓰여 활용된 것은 이제 서양이죠. 항해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배를 타고 멀리 이제 나가고 이러면서 아프리카 지역을 이렇게 점령이라 해야 될지 점령까지는 아니죠. 그 물자를 그러니까 흑인들을 막 노예로 잡아갔으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수탈이 돼야 될까? 뭐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동양까지 와가지고 막 노예도 잡아가고 무역하면서 돈도 벌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항해술이 있었어요. 우리 임진왜란 때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배를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배 타고 우리한테 넘어왔고. 그런데 그 당시 그 배하고 이 배는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 동양에서 있던 배는 바람이 밀어주면 가는 배였어요. 그런데 이 포르투갈에서 개발한 이 배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있던 배는요, 배가 바람이 우리가 갈 목적지에 거꾸로 불면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가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개발한 거는 포르투갈에서 개발한 거는 15세기에 개발한 배는 정면으로 맞서서는 못 가더라도 지그재그로 갈 수 있게 개발했어요. 지그재그로 개발하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다를 멀리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나가더라도 바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돌아오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게 이제 돛대를 얘기하면 너무 좀 복잡해지는데 어떤 돛대를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날개를 둥그렇게 하는 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바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돌아올 수 있게 그런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동양으로 넘어오고 그게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면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 보고 이제 부르주아라고 그러잖아요. 부르주아. 그 사람들이 부르주아들이 우리도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랬는데 아직까지 뭐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왕하고 귀족들만 있으니 뭐야 이게 우리도 이제 한마디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뒤집어지죠. 엄청난 피를 흘리고 그랬죠. 그러고서 이제 사회가 정착이 된 게 정립된 게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란 민주주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인권이라는 것이 그때 비로소. 근데 그 당시 인권이라는 건 그러면 누구까지 인권이냐? 부르주아, 돈 번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만 쳐주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증기가 나고 기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예 해방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도 있었지만 유럽에서도 노예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공장이 기계화되고 그러니까 이 노예 해방이 된 것도 인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사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결정된 것도 있지만은 이 도구, 기계, 기술의 영향이 큰 것이 기술이 나오니까 공장이 자동화 되니까 증기기관이 나와서 공장이 자동화 되니까 노예의 필요성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먼저 노예 해방을 시작한 겁니다. 미국에서도 남북 전쟁 있잖아요. 북쪽은 공장지대, 산업지대, 남쪽은 농업지대였잖아요. 그 농업지대는 자동화가 안 되니까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북쪽은 자동화 되니까 노예가 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시킨 거예요. 만약에 기술이 안 나왔다 그러면 계속 노예를 썼을 거예요. 노예 해방 안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 시절을 저는 이제 휴머니즘 1.3이라고 역사에서 한 매듭이 지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되니까 이제 기계 자동화 되니까 공장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많아졌잖아요.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노동자로 많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 삶이 너무 핍박하고 힘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계급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생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프롤레타리아 러시아 혁명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이제 사회 주역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노동조합 있잖아요. 노동조합이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막 이런 혁명을 통해서 된 거예요. 피를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피를 흘려서 된 거죠. 프랑스 혁명 피를 흘려서. 그런데 피를 흘리지 않고 된 혁명이 됐어요. 여성 해방. 여성 해방운동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평등하게 살지만은 오래 안 됐어요. 100년 전이야. 미국이 여성 참정권을 든 게 1920년,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냥 인구의 절반이 참정권을 가지고 동등한 권리를 가졌는데 그러면 뭐 대단한 뭐 피를 흘리고 막 그러겠냐? 아니에요. 서서히 이렇게 된 거예요. 서서히 된 거예요. 물론 여성 해방 운동을 일찍 시작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영국과 프랑스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뭐 프랑스 혁명처럼 엄청난 피를 흘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 그러니까 사회 주인공으로 여성이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20세기 들어와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휴머니즘 1.5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된 게 우리 또 그 여성이 사회 참여를 하게 된 게 그 기술이 있습니다. 가진 자. 여성이 가사노동에서 많이 해방됐어요. 세탁기, 크게 세탁기. 옛날에는 집안에 세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세탁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세탁을 해주는 사람은. 그런데 그리고 또 피임약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역사를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20세기까지의 도구가 나타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바꿨는데 그럼 21세기에는 어떤 도구가 우리 삶을 바꿀 것인가 한번 보기위해서 두 번째 세션 21세기 도구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문명사를 바꿀 수 있는 도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21세기의 도구. 첫 번째는 우리 인체를 바꾸는 기술이에요. 인체를 바꾸는. 두 번째는 우리 정신을 바꾸는 정신의 영향. 셋째는 우리 사회 제도를 바꾸는 영향. 이 세 개를 제가 꼽았는데요. 첫 번째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유전자 가위. 아시죠? 우리 몸은 왜 유전자가 되어 있고 유전자가 영화 필름처럼 30억 개의 그 베이스가
DNA 이게 유전자가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기술이 편집이 가능한 영화 필름 편집하듯이 편집이 가능한 상태에 왔어요. 우리 학교에 있는 김진수 교수가 세계 넘버원 저기죠 개발한 유전자 가위 개발한 아쉽게 노벨상을 못 받았는데 특허권은 지금 특허를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술로 제 오른쪽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중국에서 허쟁푸이 교수가 유전자 가위로 그 배아에 에이즈 DNA를 제거한 아기를 출산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DNA 에이즈가 이제 안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 근데 2명을 출산시켰어요. 이게 몇 년 전에 18년이니까 지금 한 6살, 7살. 2명.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명을 출산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인류 지금 이 지구상에 유전자 가위로 유전병이 안 생기게 하는 사람이 살고 있고 그 기술은 우리 인간의 손에 있다. 우리 인간의 손에 그 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한국에서 이런 실험 못합니다. 미국도 못해요. 근데 중국은 규제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좀 확대하면은 유전병도 그렇고 또 얼굴도 예쁘게 만드는 상상도 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이런 기술을 손에 갖고 있는데 이거를 윤리적인 문제라고 해서 사용 안 하고 100년, 200년 동안 가지고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심장병, 유전병을 그래가지고 고생했어요. 일생을 고생하고 살아. 내 자식도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이거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심장병, 치료한 안 걸리는 자식을 낳고 싶어요. 근데 어디 다른 나라 어디 가면 그게 가능하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옆 사람이 누가 하면 인간성 이렇게 하면 되냐고 막 그러지. 근데 자기 일이 되면은 2억이 나오고 3억이 나오고 그러면 뭐 말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누가 거기서 돈을 벌겠어요? 이게 이제 저는 시장이 저는 결국은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손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제 우리 미국권 서방권에서는 이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금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2년 3년 전에 유전자 치료제가 또 개발이 됐습니다. 적혈구 병이 있는데 이 인간의 적혈구 병이야. 적혈구 병인데 그 혈액을 뽑아가지고 적혈구에서 그 유전자를 그 병을 발생시키는 DNA를 잘라내고서 다시 그 혈액을 배양을 해가지고 몸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미국과 영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 중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몸에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혈액의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식물이나 동물 이거는 뭐 잘 되고 있어요. 실험실 잘 되고 있어요. 자,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가 유전자가 우리 인체에 관한 거. 또 두 번째는 우리 정신에 관한 거, AI. 이건 뭐 말할 필요 없죠. 지금 AI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신에 관한 거예요. 정신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우리 인간 정신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걸로 봐야 싶은데,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하고 관련돼서 바이오닉스
앨런 머스크하고 아마존의 베이조스가 뭘 하고 있냐면요. 인간이 뇌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하고 인공지능하고 연결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뇌를 작동시키자. 왜냐하면은 앨런 머스크 처음 생각은 이거예요. 컴퓨터는 인공지능은 계속 컴퓨터를 연결하면은 컴퓨터 능력이 계속 향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능력은 계속 향상돼요. 그 인간의 뇌는 이거 늘릴 수가 없어요. 1.4kg 태어나가지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도 늘려야 된다. 근데 인간의 뇌를 컴퓨터와 연결해서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헤럴드 그리고 이런 싱크론이라는 회사하고 있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사람의 뇌에다가 지금 현재 실험은 이제 장애인 아니에요. 장애인의 뇌 속에다가 글라스 파이버 유리 섬유 이걸 넣어가지고 인간이 원하는 생각을 컴퓨터가 받아가지고 행동해주고 그리고 뭐 체스도 두고 막 그래요. 그 정도 같습니다. 이것도 시간의 문제죠. 100년 안에 돼. 100년. 우리가 지금 시간을 길게 봐요. 100년. 인간의 뇌하고 인공지능이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는 유전자 가위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얘기했고 세 번째는 민주주의의 위기.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이게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던 미국이 저러니 과연 이게 이 사회가 질서가 유지가 될까? 다시 뭐 17세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들잖아요. 그 원인을 보면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 되고 빈부 격차가 되고 정보가 많아져가지고 진실이 뭔지 모르고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 세대 갈등,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제일 많이 관심 있는 사람은 나이 먹어서 실버들이 주로 관심 있고 진정 미래 주인공인 젊은 사람들은 관심을 꺼버리는 뭐 이런 이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죠. 자 이런 제가 보기엔 세계가 이제 위기예요. 위기라고 표현도 보다는 도구야. 새로운 도구. 그럼 이런 도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변할까? 그게 이제 오늘 이제 강의 결론 이거 때문에 AI가 나와가지고 제일 저기가 그렇잖아요. AI가 지금 우리 주변에 뭐 AI가 막 문제도 막 늘어나고 그러는데 정말로 AI가 자기 의식, 자아의식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 공격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마음속에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두려움의 이제 근원입니다. 그럼 자아의식을 가니까 자아의식이 뭐지 그럼? 자아의식이 뭐지? 뭐 철학하는 분한테 얘기하라고 한 시간 걸렸고 2시간 자아의식이 뭐라고. 근데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자아의식이라고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자아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말을 하기 전에 몰라요. 행동하기 전에 몰라요. 왜 행동을 뭐 하느냐? 자기가 위험할 때 자기를 보호하려고 행동을 반응을 해요. 강아지는 자아의식이 없다고 그러죠. 인간만이 자아의식이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만 그러면은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하나요? 강아지도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으로는 강아지도 자아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몸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하면 의식이 있는 거다. 근데 강아지는 말을 못하니까 그동안의 사람들이 강아지한테는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행동하는 거 보고 의식해. 그렇게 해서 우리 2살짜리, 1살짜리, 1살짜리 자의식이 있다고 말이 없다고. 그냥 배고프면 울잖아요. 적달라고 울잖아. 그러면 있는 거지 뭐. 그냥 배고픈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휴대폰 봐요.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져 봐요. 여러분 배터리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얘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달라고 충전. 그럼 제가 밥 달라고 그러죠. 밥 달라고 그냥 부르르 하고 스스로 여기 절전 모드를 바꾸잖아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네. 그게 시작이다. 우리 집에 작년에 정전이 됐는데 갑자기 로봇 청소기가 나와가지고 삐삐삐삐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충전기 찾으러.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두꺼비 좀 내려보세요. 네. 그럼 청소기도 자기 보호 본능.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래서 결국은 AI도 자기 보호 능력을 갖게 된다. 자기 보호 능력을 심어줘야지 우리 인간한테 편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저는 그럴수록 우리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에 대한 이것도 이제 도제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요. 휴머니즘에 대한 우리 문명에 대한 주도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문제는 그거예요. AI가 머리가 우리보다 더 좋아. 10년 넘게 있으면 머리가 더 좋아진다. 이건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이미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지. 자동차 운전도 더 잘하지. 총도 더 잘 쏘지. 다 잘해. 그러면 다 잘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인간이 최고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그 왜 우리가 지구의 영장이 됐어? 그러니까 지구를 정복한 거예요. 최후의 정복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장 사나워서, 가장 싸움을 잘해서, 가장 빨라서, 가장 힘이 세서, 그래서 지구를 잡았어요? 아니죠. 우리보다 힘센 코끼리도 우리한테 굴복했고, 호랑이도 굴복했고, 독수리도 우리가 굴복했고, 우리가 다 잡았어요. 걔들 다 동물원에 넣어버렸어. 그거 왜 그랬냐? 우리가 머리가 좋죠. 그리고 협동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정복한 거예요. 그 마찬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나타나는 AI나 이런 것들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협력을 해요. 인간이 협동을 해요. 인간이 흩어지면은 걔들한테 붙다. 걔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은데. 그래서 21세기에는 우리 과제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나 이런 변화에 대해 잘 적응해. 일자리 변화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뭐 한탄하고 지금도 일자리가 뭐 어쩌냐 저쪽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AI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이미 그 세상이 돼버렸어. 그래서 인간의 역할과 우리 위상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하고 달라졌어요. 우리보다 머리 좋은 존재가 옆에 나타났어요. 저희 집에는요, 저희 집에 제 위에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거든요. 제 누나는 대학교를 못 갔어요. 제 여동생은 대학을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서서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 누나 살 때는 여자가 무슨 대학 가냐고 그래가지고 안 보내다가 동생들이 생각이, 사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또 바뀌어야 돼. 우리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AI나 새로운 물체가 나타나는 우리 생각을 서서히 바꿔서 그래야지 집안이 평화롭지. 아버지가 끝까지 저기 했으면 아마 반란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인간의 이상은 서서히 변할 거라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또 민주주의도 위기라고 그랬잖아요. 또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민주주의 특징은 1인 1표예요. 그렇죠.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분배입니다. 인권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권리라고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또 민주주의 하면서 또 자본주의. 그죠? 자본주의는 1인 1표가 아니에요. 주식으로 따져요. 주식이 없으면 발언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성장입니다. 성장과 분배가 우리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성장은 어느 논리냐면 자본주의 논리고 분배는 민주주의 논리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균형을 잡는 게 두 균형을 잘 잡으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균형을 잡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너무 분배로 가면은 성장을 못하고 너무 자본주의로 가면은 빈부격차가 커져가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 그렇죠. 이 균형을 잡으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회 AI를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AI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또 자본주의, 민주주의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사회를 저는 이제 휴머니즘 2.0 시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를 움직이는 주역으로 AI를 추가시킵니다. AI를 추가시켜서 당연히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본주의 사상을 이해하고요. 인류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인본주의 사상. 그래서 저는 우리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인문학을 너무 소홀히 하는데 그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인문학이라는 게 뭐냐? 인간에 대한 연구한 거예요. 인간이 뭐니? 인간의 본질이 뭐고 인간의 욕구는 뭔지 이걸 알아야지 새로운 세상의 전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바꿔 말하면 저희 아버지가 생각을 바꾸게 된 거냐 뭐냐면 자꾸 자식들이나 뭐 주위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서서히 바뀐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인본주의, 인간에 대한 역사 이런 걸 서서히 알아야지 생각이 서서히 바뀝니다. 근데 그런 공부를 안 한다.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끝까지 고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도 뭐 끝까지 고집하는 노인들 계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서서히 바뀌셨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바뀐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서서히 21세기 휴머니즘 2.0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인간이 서서히 생각을 바꾸면서 존중하면서 협력해 나가면 공존하면은 우리 생각이 이 도구를 관리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평화롭게 다음 질서로 갈 수 있어요.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 집안에서 아버지가 끝까지 웬 딸이 대학을 다니냐 막 이렇게 하고 막 윽박 지르고 그러면은 집안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집안에서는 싸움이 나는 것이고 이길 수가 없죠. 근데 그 세상 변화를 우리 아버지가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 도구가 사상을 지배해요. 도구가 이기는 거예요. 자식들이 들고 있는 아버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럼 혁명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상이 도구, 사상이 새로운 저기를 잘 받아들여서 성공시킨 게 여성 해방운동, 르네상스야. 이런 거고 이게 그걸 거부해가지고 도구가 들고 나온 거.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이런 거. 혁명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인문학을 기술 개발뿐 아니라 인문학을 해야 되고 또 도구를 통제하는 기술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협력을 인간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지배한 게 협동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시대에는 유엔의 국제 공조를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협력하면서 이 사상을 협력이라는 건 사상이에요. 사상이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구를 지배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항상 중국이 여기에 동의를 할까, 여기에 협력을 할까. 지금 중국 하는 거 보면 협조를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희망을 찾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AI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중국 사람들도 AI에 대해서 걱정한대. 뭐냐? 그 사람도 공산당 독재잖아요. 공산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AI를 견제할까? 거기에 관심이 많대요. 당에 대해서 도전할까 봐서, 당의 체제가 무너질까 봐서 AI를 제어할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 듣고서 희망을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